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슬기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크게 이제 강의 내용이 제가 맡은 파트는 저희 수인제에서 하고 있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좀 더 옆에서 케어를 해주셨을 때 그 효과가 보다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박은하 소장 강의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바로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양육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도현 소장님께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것저것 뭐 실제 회사도 다니시고 그리고 양육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비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두뇌 훈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제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찬찬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뇌 훈련으로 발견하는 우리 아이의 잠재력, 말 그대로 포인트는 두뇌 훈련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뇌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뇌가 바뀌면 어떻게 우리 아이 행동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전공을 했고, 좀 그것도 생소한 학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뇌과학하고 심리학을 같이 좀 섞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저희가 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우뇌형일 것 같아, 아니면 좌뇌형일 것 같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은 신문기사도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시점, 그러니까 정말 21세기가 된 2019년 시점에서는 좀 많이 철이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모님들이 뇌라고 하는 거는 좌뇌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뇌가 하는 일이 따로 있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격도 좌뇌형이니까 뭐 과학자를 시켜야지, 우뇌형 아이니까 예술가를 시켜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뇌와 좌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좌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말하기라던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순차적인 사고들을 담당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통합해서 보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좌뇌와 우뇌를 나눠서 보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이건 자동차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자동차 핸들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동차 핸들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좌뇌형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모양이 좀 생겨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핸들도 저희가 써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어들도 조작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위치가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좌뇌형 자동차 혹은 우뇌형 자동차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오해는 예전에 1980년대에 간질 이제 연구를 하다가 좌뇌하고 우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어요. 교량할 때 그 량을 써서 뇌 사이를 연결해주는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질이 심한 친구를 뇌량을 잘라봤더니 좌뇌하고 우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간질 연구에서부터 좌뇌랑 우뇌가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꼭 박혀있고,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 널리 전해지면서 좌뇌형, 우뇌형이 뭔가 다를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뇌는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TMI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뇌과 공부하면서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좌뇌랑 우뇌가 별도로 움직이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사례는 여기 이제 있는 돌고래하고 고래한테만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고래들이 자고 있는 모습인데, 고래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잠잘 때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한쪽 왼쪽 눈을 뜨고 오른쪽 눈을 감고 잡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왼쪽 눈을 뜨고 있으면 우뇌는 깨어 있고요, 좌뇌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은 좌뇌만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뇌만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뇌랑 좌뇌를 이렇게 마음대로 스위치 켜듯 껐다 킬 수가 있는데,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런 다른 물고기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는 사람한테 뭐 좌뇌만 스위치 켜듯이 깜빡인다, 뭐 우뇌만 킨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좌뇌랑 우뇌는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연구자들이 다 일치하고, 아, 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은 딱 요 영역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을 전달해 준다. 결국에 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나 소위 말해 눈치라고 하죠, 사회성인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이 짧은 아이 뭐 이러면은 그 말 자체가 산만하다거나 충동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늦다, 뭐 언어 발달이 좀 늦는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마음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1990년대 이후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도 MRI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MRI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자석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뇌에 있는 활동들을 실제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죽은 사람의 뇌만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MRI 같은 장비, 그리고 이제 수인지에서 사용하는 뇌파 같은 장비를 통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뇌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뇌의 어떤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실제로 연구를 할 때 특정 뇌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말하기에 더 탁월하다거나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뇌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복잡한 이야기 대신 정말 간단하게 부모님들께서 이 두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두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해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이름이 해마냐면 이렇게 말려있는 이 부분이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생긴 게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중 생물인 해마랑 닮았다라고 해서 해마라고 붙인 거고요. 이 해마는 정말 중요한 기억을 입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마 기능이 조금 약한 아이들, 혹은 해마가 이제 제대로 신호를 전달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뭐가. 왜냐하면 기억을 발휘하는 기능 자체가 다 해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서, 그러니까 전두엽은 주의력과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판단이라던가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위 말해 나대는 아이들은 전두엽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동이 잘 억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해마라는 부분과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우리의 삶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 가자마자 저는 기억이 났던 게 다른 건 사실 기억이 안 나고요. 앞으로 나란히해서 서로 줄 맞추는 거랑 책상 막 열 맞추는 거를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행동 자체가 전두엽 기능이 되는 애들만 가능한 거예요. 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해도 자꾸만 줄에서 옆에 벗어나고 애들이 엉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개구지겠지라는 그런 개구진 행동의 발로가 아니라 전두엽 부분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좀 더디거나 그게 발휘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러한 뇌는 나이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성장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21살 정도가 되면 뇌 발달은 전체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발달 시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6살이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발달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이러한 발달은 크게 이제 제가 나눠봤을 때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언어 발달,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력을, 그리고 지능, 그리고 성별도 굉장히 은근히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흔히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보다 좀 많이 빠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뭐 7살 남자아이고 자꾸 뭐 어디 부딪혀서 멍들어오고 이렇다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감안해서 아이가 보이는 특징을 캐치해 주시는 게 실제 양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뭐 하나라도 조그마한 아이가 좀 발달이 늦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소아정신과라던가 심리학에서는 질환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DSM-5라고 있는데요. DSM-5라고 하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등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 장애를 분류해 놓은 표예요. 근데 지금 이 항목을 가만 보시면 지적장애, 그러니까 지능 검사를 했을 때 70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 이런 장애를 판단한다. 혹은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특정학습 장애, 난독증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운동 장애, 이 안에는 뭐 특징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 6가지의 장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름이 바로 신경 발달 장애라는 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뇌에 있는 신경이 제대로 제때 발달하지 못하면 저러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자들과 임상을 하는 분들이 발표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장애를 저희가 진단을 받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ADHD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워낙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ADHD라고 하더라도 사회성이 유달리 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늘 싸워서 선생님한테 좀 안 좋은 피드백을 들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전화 받는 걸 너무 이제 무서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사회성에 별 문제는 없는데 어떤 ADHD 아이들은 운동협은 자꾸 이제 걷다가 뭐 넘어지고 뭐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혹은 ADHD인 아이들 중에는 이제 말 표현이 굉장히 유달리 또래보다 훨씬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막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제서 이제 알아차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가정 내에서 가만히 곱씹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인제 두뇌과학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범주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 똑같이 ADHD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훈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담을 조금 드리면 조금 범주별로 나눠가지고 상담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훈련들이 이러한 5가지 영역에 도움이 되는지 훈련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훈련을 받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이 자리에 와주신 이제 다른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수인제 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그 영상에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보상을 주게 되는데 그 보상을 게임 형태로 주게 됩니다. 모니터에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좋은 래퍼가 나올 때마다 게임이 잘 진행이 되고 좋은 래퍼가 나오지 않고 좋지 않은 래퍼가 나오게 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거나 화면이 깨어지는 식으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 좋은 래퍼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영이나 자전거처럼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신 게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뉴로 피드백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영상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의 머리에 이제 뇌파 센서를 붙이고 실시간으로 그 아이에게 집중력을 발휘할 때 나오는 뇌파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화면에 게임 형식으로 이제 비행기가 3대가 있는데 집중을 이제 아이가 많이 하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비행기가 앞으로 쭉 뻗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멍하게 있다거나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집중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비행기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점점 반복을 하면서 아이가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할 때 나오는 뇌파가 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내용 없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뉴로 피드백은 좋은 뇌파는 올려주고 나쁜 뇌파는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뇌파가 좋고 나쁘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실 뭐 느린 뇌파, 서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린 뇌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잠을 잘 때는 느린 뇌파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를 하는 뇌파가 나와야 되는데 공부할 때 잠자는 뇌파가 나오면 그거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ADHD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제 뇌에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깨어있는 상태인데도 잠을 잘 때 많이 나오는 뇌파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이러한 그 상황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뇌파는 점점점 줄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정말로 필요한 뇌파는 점점 올려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뇌는 위치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센서를 어디에 붙이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아까도 제가 뭐 사회성이라던가 뭐 운동협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에 뇌파 센서를 붙이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말 맞춤형으로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듯이 한번 이제 뉴로 피드백은 이게 개선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이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뉴로 피드백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한번 뇌파가 좋아진 상태가 되면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부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좀 이상하게 생긴 이게
이제 저희 뇌 안에 있는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뇌세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옆에서 본 모양인데 이걸 수초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피복 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선들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들이 여기저기 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요 끝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새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요 동글동글한 애들의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ADHD라던가 다른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수초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뉴로피드백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게 잘 만들어지면 위에는 캥거루가 있고 밑에는 달팽이가 있죠. 끊어져 있었던 경우에는 1시간에 4km,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한 건데 속도를 원래대로라면은 1시간에 400km,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뇌의 전기 신호가 얼마나 빠른지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도 더 되는 거리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손상이 생기면 확연하게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린 아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소위 말해서 뇌가 깨어서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초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뉴로피드백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받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또 종종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뉴로피드백 훈련 처음에 너무 재미있어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나오냐면, 아까 보셨듯이 뉴로피드백이 게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게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거나 중독성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낯선 장소에 와서 이제 물론 나중에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도 친숙해지긴 하겠지만 그 장소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머리에 뭔가 그냥 붙여놓고 머리를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약간 조금 긴장한 상태로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는 게 상당한 고역이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자체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잘 따라와서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우리 애가 적어도 30분은 가만히 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됐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되는 부분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뉴로피드백 밖에서 참관할 때는 별거 아니고 그냥 게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잘 하고 오면은 집에서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피드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자칫해서 좀 잘못 지루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바꿔주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그런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좀 칭얼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 치료사분들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다 충분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로피드백을 이제 받을 때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뇌에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바로 이제 좀 만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뭔가 전기를 약간 흘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이의 뇌 상태를 읽어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전기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로피드백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카페인을 먹으면 저희가 뭔가 반짝 이제 좀 각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직접적으로 얘가 바로 너무 잘 읽어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커피를 마시지는 않겠지만 좀 그래도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시는 동안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코코아나 콜라에도 사실 카페인이 좀 있죠.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코코아 같은 경우는 한 15mg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피에
적게는 80mg에서 200mg 정도 카페인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콜라에도 15mg 정도의 카페인이 있고 코코아도 한 10mg 미만으로는 카페인이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시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뇌파보다는 조금 더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치료실에서도 잘 이제 케어를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인지치료 중에 레아펌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실 거예요. 레아펌은 인지 기능을 주의 네, 다시 이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컴은 인지 기능을 주의력, 기억력, 실행능력, 시야훈련, 시각운동의 5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환자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별 시행합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보호판을 이용해서 화면에서 지시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레벨이 점차 상승해서 끝까지 가거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레벨에 도달하면 해당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레아컴을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 논리적 사고나 계획성, 공간지각, 청지각 등 다양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주의력 방해행동 장애, ADHD나 학습장애, 난독증, 뇌손상 등 다양한 질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레아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다양한 실질적인 인지 기능,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가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보는 시야 범위를 많이 넓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종종 보면 똑같이 다른 애들이랑 놀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가 시야각이 좀 좁아서 보는 범위가 많이 좁아서 다른 아이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공부하는 부분을 초점을 두어서 훈련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끈기 있게 지켜보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쭉 유지할 수 있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지루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을 구성으로 해서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는 한 25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25가지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거는 요 3가지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든 것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제가 오더를 많이 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기억하기 너무 힘든데 제가 이제 기억력 과제를 자꾸 내주니까 너무 힘들어하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냥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희 뇌가 하루에 저희가 먹는 밥 3끼 중에 1끼는 다 뇌가 써요.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 레아컴 같은 프로그램 많이 하면은 에너지 실제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옆에서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동기부여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레아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공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해마, 뭐 기억나시죠? 해마 쪽에 관련된 이 단기 기억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레아컴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개발이 된 거는 독일이고요. 원래 초반의 연구는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인지 기능, 그러니까 치매는 기본적으로 뭘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되살리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장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매 노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꾸로 기억력이라는 건 우리 생활 전반에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주의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연구가 많이 확장이 됐고, 정말 국제적인 SCI급 논문에 하나하나 등재가 될 정도로 다 검증이 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통합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장비는 독일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2가지 진단 모드와 14가지 훈련 진행이 있고, 각각이 또 10단계로 난이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세자키나 풍선 터트리기 같은 그런 2가지 모드가 있어서 아이들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즐겁고 재미있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1000분의 1초 단위의 정밀한 시간 단위로 시각, 청각과 운동 반응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으로는 좌우 운동성, 상하 운동성, 좌우 교류 분석, 좌우 교차 분석, 충동성, 지원 분석, 그리고 연속 수행 평가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시각이나 청각의 반응에 자기가 얼만큼 운동 반응을 잘 하는지,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정확히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감각통합 훈련은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뇌의 전두엽이나 측두엽, 부정맥을 작용해서 인지, 계획, 순차적인 정보 처리, 시각, 청각 정보 처리, 감각통합 능력 등을 강화시킵니다. 네, 이제 지금은 2가지 영상을 동시에 보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진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로싱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운동 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끝에 나온 유로싱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을 받고 몸을 실제 움직여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몸을 정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제 감각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제 아직도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피드백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피구대회 반 대표가 뽑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항상 체육 시간에는 앉아있거나 좀 피하던 아이가 이런 이제 반응 시간 자체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피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보고 피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수월해지고 자기가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제 부차적인 효과로 이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자아이들도 그렇지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잘하는 자기가 자신감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아이들하고 친해지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이러한 감각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부모님께서 마치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듯이 그렇게 좀 격려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축구 같은 거라던가 뭐 배드민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더를 내는 아이들 중에는 보통 좌우균형 잡는 게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 은근히 있어요. 혹은 아이가 예를 들어 한 8살이 넘었는데도 왼쪽이 어딘지 오른쪽 어딘지 혼동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믿기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근데 왜 이러한 좌우 균형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위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황 판단을 하기도 하고 거꾸로 예를 들어 말에 대한 표현도 여기서 사실 비롯돼요. 그러니까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가다랑 오다 구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고 누가 오는 건데 가다 오다의 그런 말 표현도 구별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동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언어적인 처리,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거랑 말 표현이랑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유로싱크 같은 감각통합 프로그램들은 난독증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듣고 빠르게 움직이기.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피드백을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애가 많이 빠릿빠릿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바이오 피드백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고도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이나 귀에 적외선 센서를 연결합니다. 그 센서를 혈액의 흐름을 계속 읽어내면 우리의 심박수와 호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비교감신경의 그 조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좋은 조화된 자율신경이 감지가 되면 그때 게임이 잘 진행되거나 또는 좋은 음악이 나오는 식으로 보상을 주고 또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마음도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 늘 언제나 멀티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속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호흡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의 생체적인 정보들.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이가 이상하게 우리 애가 너무 불안도도 높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반응이 심하다.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이라는 게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표들은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있는지 혹은 이게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축 처져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내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라던가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땀 등을 통해서 전기들이 막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신호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우울과 불안 그리고 아이가 지나치게 분노 폭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학교에서 자꾸 반항 행동을 한다던가 혹은 잠을 너무 못 자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바이오 피드백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피드백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아이를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바이오 피드백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가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약간 톤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놓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역시 피드백, 뉴로 피드백이나 바이오 피드백은 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래도 치료를 해서 이후가 한번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장기간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상태에 이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지각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시라님께도 풀어주기만 합니다. 네, 어떻게 되는 작용을 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질환들이 줄어들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지각 훈련이 있는데, 청지각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다가 저희가 헤드폰을 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 위에 이제 골더도 센서라는 걸 같이 붙여서 여러 가지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동시에 쏴주게 됩니다. 네. 이제 동시에 쏴주게 되는데, 이 청지각 훈련은 목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듣고 귀 기울여서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게 토마티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귀 안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이제 들으셨어요. 동그랗게 말려있는 부분,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근데 저 말려있는 부분을 펴보게 되면, 이렇게 말려있는 거를 펴보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여러 이제 요 각각의 요 새로운 줄들이 보이시는데, 이게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미묘한 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했을 때 한 7살 미만이 되면 7살 이전까지는 이게 다 어느 정도 살아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자주 안 쓰는 애들은 퇴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성조가 있는데 저희는 성조를 잘 못 듣죠. 왜냐하면 성조에 특이한 주파수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얘는 별로 안 쓰는구나 해서 아예 퇴행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아이들이 한국말인데 막 자꾸 놓친다거나 혹은 뭐 비읍 발음을 해도 자꾸 미음을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고막이나 청력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듣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학교에서 자꾸 엉뚱하게 알아들어서 애들이랑 막 싸움이 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청각과 관련된 활성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토마티스 프로그램은 여기가 이제 비활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리셋을 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리셋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예전에는 이제 잘 안 들리던 소리를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피드백 중에 조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는 방 안에 있는데 엄마가 하는 설거지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엄마한테 뭐라고 치말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도 2개나 닫혀있고 절대 들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러한 뇌의 반응들은 이제 그 소리에 적응하기만 하면 또 다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라앉는 데까지 시간이 한 달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도 본인들께 조금 더 지켜보고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사례 마지막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두뇌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는데요. 이 케이스는 종합주의력 검사를 했을 때 데이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응 시간도 많이 느리고 주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제 훈련을 해나가면서 점점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아까 레아컴이라고 하는 인지치료,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든가 공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매 회차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아이의 진행 상황을 그러니까 알고 계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움직임 폭도 적고, 다행히 이제 무게중심이 좀 맞아 있네요, 이 친구는.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고요, 움직이는 폭도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다른 숫자보다는 이게 이제 반응 속도인데, 반응 속도가 숫자가 높다는 건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훈련 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특히나 이제 유로싱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후가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뇌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아이들이 뉴로 피드백이나 다른 인지 치료 프로그램 하면서 점점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훈련과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